어디 가 오늘? 2시간에 1. 아 파이팅. 오늘은 짧게 좀 다른 곳이어가지고. 아 서영음악 때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요.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겠죠? 자, 4주 차고 종강한다는 뜻이죠. 그죠? 2월이 이제 마지막 주고요. 자, 이 파트가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사실은 서영음악은 우리 중세와 르네상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난 코스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 1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오늘까지만 잘 마무리하면 이 얼리 뮤직 파트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제 익숙한 그런 음악들이 다음부터는 이제 더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르네상스 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많이 했죠. 그럼 지난 시간에 초기, 그다음에 전성기, 후기 양이 이렇게 많아서. 나눠서 간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봤죠. 오케이캡도 보고 막 조스캔도 보고 막 팔레스틴도 보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4장까지 했고요. 후기 르네상스 교회 음악.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범위는 여기죠. 이제 세속 노래들. 그렇죠? 세속 노래들이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음악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악기와 기하음악 파트가 있고, 악기와 기하음악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짧아요. 사실상 이 7장은 넘어가는 이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기에 걸쳐 있는 이 아파가 베네치아 아파거든요. 자, 베네치아 아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 마치는 거라서 그래도 훨씬 수월하다. 지난주보다 훨씬 벌써 강의 자료 자체가 적잖아요. 그죠? 조금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봐요. 자, 첫 장을 보면 자, 세속 노래를 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 이 네덜란드 아파, 이 네덜란드 아파가 어떤 아파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플란드르 아파요. 맞아요. 플란드르 아파가 말하자면 서유럽 전역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용어가 됐다. 그 어법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항상 막 그런 막 모테트 이런 거만 맨날 부르진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오늘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뭐 르네상스 악기하면서 배우지만 집에 가서는 맨날 클래식만 듣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뭐 그냥 케이팝도 듣고 막 그냥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그 지방 언어를 사용하는 세속 노래들이 더 익숙했을 거예요. 그렇죠? 16세기에 이르면 저 셋째 줄이에요.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음악 양식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법과 장르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양식이 여기 서서히 이제 약화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지역의 세속 음악을 볼 건데 여기 보다시피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나라별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많은 세속 노래들이 있겠죠. 그런데 단연코 가장 유명한 장르가 있을 거잖아요. 정말 유행하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그게 마드리갈이에요. 마드리갈. 그래서 마드리갈 얘기를 오늘 한참 할 건데 마드리갈 하기 전에 이제 라우다와 프로토라를 간단하게 보면 라우다는 사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중세 때부터 불려졌던 비전례적인 단성 노래다. 마리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이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노래들이니까. 그런데 라틴어로 된 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어로 되어 있으니까 세속 노래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단성만 있진 않았겠죠. 다성 라우다들도 점점 생겼겠죠. 그죠? 작곡이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속 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텍스처가 주선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윗선부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무반주로 부르거나 아니면 아래 두세 선부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실라블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실라블적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인다. 근데 사실 세속 노래들은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세속 노래 때 막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막 주선율이 막 저기 딴 데 있고 막 그러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주선율이 위에 있고 좀 단음적이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할 때 반주도 아마 많이 했겠죠. 아마 그냥 무반주로 부른 경우도 뭐 없잖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악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리듬도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았겠죠. 성부들이 대부분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기본적인 텍스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프로톨라라는 게 있는데 프로톨라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을 기억하면 되겠죠.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이탈리아 세속 노래다. 그리고 남부로도 뭐 전파된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문화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북부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냥 북부 도시들이 기본적으로 더 그런 예술적으로 발전된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이런 도시들이고 남부 도시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북부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문예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로 전파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호모 리듬적이라는 게 뭐예요? 리듬이 같다는 거죠. 호모라는 게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를 가는 리듬이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앞에서 한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간의 리듬이 같고 화성 단순하고 단음적이고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역은 좁은 반복음이 나타난다. 최성 성부만 노래되고 아마도 나머지 성부는 악기로 연주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다르지 않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귀족들이 즐기던 풍자적이거나 사랑에 관한 노래다. 이건 세속 노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시의 형식을 따르는 유절 형식이다.
그리고 좀 심각한 내용의 시를 사용할 그런 프로톨라들이 이제 나중에 마드리갈에 저칭이 됐고 좀 더 가벼운 분위기의 프로톨라가 이제 빌라넬라라든지 빌라네스카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얘네는 이제 뒤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장르인데 아무래도 앞에 있던 장르가 이후 나오는 장르들에 좀 영향을 줬을 것이고 좀 심각한 애들은 마드리갈 쪽에 영향을 줄 것이고 좀 가벼운 애들은 빌라넬라나 빌라네스카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 이제 후에 어떤 이후의 장르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나 뭐 독특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나오잖아 프로톨라는. 뒤를 넘겨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계로서에 있는 사실 프론톨 악보 같은 거 모든 계로서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계로서에 있는 악보는 그래도 악보가 이제 있는 계로서가 있으니까 이제 눈으로 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가 있고 보면 노래 단순하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 그죠? 음역 좋고 반복은 많고 되게 단순하고 단음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 점점점이 있잖아요. 악보에 그죠? 조그맣게 점점점이 보여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여기 제 아래성부 아래에 이렇게 점이 가끔씩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맨 아래성부 아래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그죠? 그죠? 이 점은 사실 류트 할 때 류트에서 현을 위로 올려 뜯으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거 류트를 치면서 여기 점이 있는 부분 현을 이렇게 위로 올려 쓰라고 이제 이런 이제 표시 도구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래성부들은 뭐 악기를 했겠죠. 그죠? 악기를 지금 류트 같은 걸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런 노래들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빌라넬라를 보면 빌라넬라는 어떤 애냐면 귀족들을 위해서 작곡된 해학적이고 경쾌한 그런 성물이다. 그래서 단순하고 수직화학적이고 일성부의 주선율이고 이건 뭐 다 똑똑한데, 그죠? 유저 형식의 시에 붙여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다른 애랑 다른 조금 독특한 거 이런 애들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데 단계음이라든지 당시에는 금지된 병행 오도로 진행하는 일련의 사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막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병행 경진행 막 하는 경진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자주 사용되는 게 특징이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장르들이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장르는 마드리갈이에요. 마드리갈을 보면 이탈리아 세속노래 중에 제일 중요한 애다. 그래서 이 마드리갈 때문에 이탈리아가 유럽 음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다 마드리갈 너무 좋지 않아? 이탈리아 마드리갈 진짜 좋지. 이탈리아 마드리갈 우리 들어가 부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하자면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16세기 근데 마드리갈과 14세기 마드리갈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마드리갈이라는 용어를 사실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탈리아 트렌체토 음악할 때 마드리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걔랑 얘랑 다른 종류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 14세기 마드리갈, 16세기 마드리갈 이렇게 보통 거기다 앞에다 세 개를 붙이죠. 그래서 14세기의 마드리갈은 리트로넬로는 후렴이 있는 유절 형식 노래였는데 16세기 마드리갈은 리트로넬로가 없고 통절 형식이래요. 통절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부분이 없이 음악이 반복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다른 음악이 붙여지는 거 이렇게 통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주로 불렀냐면 어떤 이제 궁정의 사교 모임 같은 거 하다든지 그러니까 문예 학술 아카데미 뭐 이런 그러니까 조금 지적인 그런 모임 같은 거네요. 그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부르면서 이제 즐기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교양 있는 애호가들의 여흥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혼설을 보면 그러니까 막 사실은 막 서민들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교양 있는 모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뭐 아카데미 같은 거 할 때나 사교 모임 할 때 이제 직접 불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1580년 이후니까 16세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7세기 끝자락 뒤쪽에 그쯤 되면 그 르네상스 뒤쪽 완전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르네상스 완전 뒤쪽에는 좀 어려운 그런 기교적인 양식이 발달한 그런 이제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기 좀 어렵고 전문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부르고 이제 그런 악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1530년에서 1600년 사이에만 한 70년 정도잖아요. 70년 정도에만 약 2000개의 마드리갈 모음집이 출간됐대요. 2000개의 곡이 아니에요. 모음집이 2000개.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는 뭐 2000이나 숫자는 게 우리한테 크게 놀랍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 맨날 들으면 뭐 몇십억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모음집이 2000개가 출간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많이 출판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드리갈이라는 건 사실은 문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게 그 다음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가 있어야 그때 음악을 붙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이탈리아 시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 시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잘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장르가 마드리갈이다. 보통 그래요. 예술가곡도 그렇죠. 19세기 예술가곡도 그 19세기 예술가곡들이 굉장히 독일에서 발전을 한 것이 당시에 19세기의 그 독일의 굉장히 뛰어난 서정시 그런 시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작품에 작곡가는 작품을 붙이면서 곡을 붙이면서 예술가곡이 막 발달한 것이지 사실은 뭐 작곡만 잘한다고 뭐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 텍스트가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입은 초기의 마드리갈은 4성부였다. 근데 16세기 중반부터 되면 이제 몇 성부가 됐대요?
5성부가 되고 그 이상의 성부가 막 6성부가 되니까 막 7성부가 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그러니까 성부가 점점 늘어났네. 성은 신랄곡이고 그 다음에 아카펠라로 즉 부활주로 부르거나 아니면 악기들이 사실은 때때로 성부를 중복하기도 했겠죠. 대신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5명이 부르는데 내가 어떤 악기를 할 줄 알아요. 그럼 나도 노래 부르면서 악기도 할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뭐 5명인데 사람이 4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파트는 내가 얘를 그냥 악기로 하면서 내가 다른 파트 부를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다르게 어떤 정해진 그런 이제 연주형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파트에 이렇게 사람들이 파트마다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때때로는 악기들도 중복하거나 대신하기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 음악성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그림들 같은 거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도 이런 거를 좀 포함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당대의 어떤 삶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게 옷을 잘 갖춰 입었죠. 서민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되게 드레스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춰 입은 막 굉장히 이렇게 양복 같은 그죠? 여자들 드레스 같은 막 이런 이제 옷을 입고서 지금 4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마드리가를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 지적인 교양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보를 볼 때 사실은 이렇게 춤보를 보는 게 되게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파트고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프라노면 나는 소프라노 악보만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알토 악보만 있는 거고 이 사람 테너 악보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기 파트를 보면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자 우리 대성부를 같이 불러보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부르면 4성부가 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지 않아? 참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나름 좀 지적인 그죠? 그런 좀 교양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음악을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불렀다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그림 아래 보시면 음악적으로는 모테트랑 비슷한데 구성이 좀 더 다양하고 색이 있었다. 이거 좀 세속노래니까 가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음계주의도 쓰고 악구 길이도 불규칙하게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쉼표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나름 좀 진보적인 그런 양식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서정적이거나 명상적인 성격의 시를 골랐겠죠. 작곡가들이 아무래도 좀 분위기 있는 그런 곡을 시를 골랐겠죠. 그래서 12행이 넘지 않는 시의 키워요. 왜냐면 시가 너무 길면은 얘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곡이.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길이에 좀 서정적인 시를 골랐겠지. 거기다가 아름다운 음악을 훌륭한 불렀다. 이런 건 읽어보면 되는 거고 시의 주제는 뭐 사랑 얘기 많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든지 근데 뭐 때때로는 정치적인 얘기도 했을 것이고 뭐 풍자적인 얘기도 있을 것이고 뭐 일상적 그러니까 우리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 가요 보면 대부분 사랑 노래 많지만 사실 아닌 것도 되게 많잖아요. 풍자적인 것도 있고 뭐 자기 뭐 어머니에 대한 노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좋아요. 저희 꼬맹이들이 되게 그 트로트를 잘 알거든요. 되게 잘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 특히 나오나 노래는 뭐 거의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나오면 이제 둘이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둘이 한 사람 시작하고 막 다른 꼬맹이가 부르면 둘이 막 부르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너네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와서 갈 때가 많으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꼬맹이를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같은 동 지금 같은 동네를 하지 않는데 제가 저한테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 할아버지가 나오나 트로트 어렸을 때 가지고 돌아왔고 그때는 돌아왔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돌았으니까 근데 첫째 꼬맹이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키워주시고 그런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서 그런 걸 하니까 빈속에 마시면 안 되죠. 저한테 뭐나 엄마 줄 거예요. 이제 그러고 트로트를 부를 때 노래 들을 때가 있어요. 들으면 딱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 통찰 옛날부터 여러 번이나 저도 노래를 부를 거예요. 사랑 노래도 부르고 정치적인 것도 부르고 가족 얘기도 부르고 뭐 사는 얘기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불렀다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꼬맹이들이 그 부르는 트로트가 생각이 났어요. 얘를 보니까. 자 이제 악곡들로 갈 건데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초기, 중기, 후기 만일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이 각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고 작곡가를 알아야 되고 그 대표하는 개론서에 주는 작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초기 마드리가를 보시면 16세기 초의 마드리갈은 전형적인 장면을 묘사하거나 사랑 주제 이런 시가 많았다. 간혹 모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었대요? 그냥 수직 화성적인 짜임새. 그러니까 윗선율에 선율이 있고 아랫선율은 보통 화성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근데 간혹 모방 기법을 쓰기는 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박자 리듬이고 정제가 명확하고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외워요. 베르델로, 아르카델트, 빌라르트, 페스타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대표 주제가 누구냐면 아르카델트예요. 아르카델트. 네, 그죠? 아르카델트 왜냐면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희고 부드러운 백조는 초기 마드리갈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호모포니와 약간의 모방이 섞여 있는데 가사 그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수없이 죽어야 밀레 모르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수없이 죽어야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없이 죽어야 하는데 그 선율을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그 동기를 반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없이 하는 가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악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그 수없이 죽어야가 나오는 파트 고개로지 악보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 부분 보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수직 화음점은 짠짠짠 이렇게 화음으로 가요.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약간의 모방이 약간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간혹 모방을 하는데 아까 그 수없이 죽어야 거기가 이제 같은 동기를 여러 성분에서 모방을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디닐레 모르티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표시해보면 따란 따란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보면 여기서도 또 따란 따란 하고 그럼 또 따란 따란 하고 얘가 또 따란 따란 하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따란 따란 그죠? 뒤에도 계속하네. 따란 따란 하고 얘가 또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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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아무튼 수없이 왜냐면 수없이 죽어야 하니까 이거 한두 번 하면 안 되죠. 맞아 이런 식으로 그 빰빰빰빰 딴딴따란딴딴따란딴딴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사를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모방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게 지금 누구 곡이라고요? 아르카덴트의 마드리갈이에요. 사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어를 몰라서 그렇지 가사를 보면 굉장히 그래요. 네, 가사를 제가 설명해주지 않겠어요.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기 그래요. 쇼네 19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진 않지만 가끔씩 어떤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작품 16세기 작품 발표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작품을 골라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가사 의미를 막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읽지는 마라 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중기 마드리갈 보면 1540년대부터 마드리갈의 중심지는 어디로 옮겨간대요? 베네치아로 옮겨간대요. 오늘 베네치아 얘기를 뒤에서도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아는 베니스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곡가가 누구래요? 로레와 필라르트. 이 대표적 작곡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로레와 필라르트가 있다. 근데 필라르트는 아까 초기 마드리갈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필라르트가 이제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다. 거기 두 번째 애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뒤로 갈수록 성부수가 많아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악보를 보면 알카덴테 이 마드리갈 보면 지금 몇 성부예요? 지금 그렇죠. 4성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기 이후가 되면은 성부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빌라르트도 보면 주로 5성부나 6성부로 작곡을 했고 가사와 음악의 진정한 조화를 이룬 첫 작곡가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사 표현 되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형식도 가사의 형식과 일치하게 그리고 그 시의 의미에 적합한 화성이나 선율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드리갈에서 이 가사와 음악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다는 거죠. 지금 그 누구의 작품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르트가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알fun에 나오는 로레는 사실 빌라르트의 제자예요. 빌라르트의 제자. 그래서 이 로레는 5성분 세팅의 표준화를 확립한 데 기여를 했다. 즉, 이 5성분 세팅이라는 건 성분수가 5개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5성분 세팅의 표준화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뭐 로레만 5성분을 쓴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표준화를 확립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죠? 그죠? 걔를 표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말이죠. 빌라르트의 제자였고 그러니까 빌라르트한테 이제 많은 걸 배웠을 거고 가사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웠겠죠. 그런데 제자예요. 그러니까 더 어리고 더 진보적인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사 표현 같은 것도 더 진보적이었다. 각 단어를 음악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 시를 표현하는 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마드리갈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사의 의미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음계적인 변형도 서슴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6세기 후반에 이제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16세기 후반의 작곡가들은 반음계주의를 더 많이 쓰거든요.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스토리를 가지는 일련의 마드리갈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연장 마드리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곡이 아니라 시리즈인 거지 말하자면 여러 곡의 스토리를 쭉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연장 마드리갈이라고 하는데 연장 마드리갈을 처음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로레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5성분 세팅도 표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가사 표현 진보적으로 잘했고 연장 마드리갈 쓰고 이런 사람이 로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후기 마드리갈로 넘어가면 후기 마드리갈에서 중요한 작곡가는 누구냐면 루카 마렌치오 그 다음에 제수알도, 그 다음에 몬테베르디예요. 이 뭐 플레임을 외워도 좋지만 라스네임만 잘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렌치오, 제수알도, 몬테베르디요. 그렇죠? 이 세 명 기억하기. 그리고 이제 원래는 실내 성악곡이었는데 이 16세기 후반 되면은 종종 각성도를 여러 명이 맡았다는 거죠. 아까 왜 우리 풀밭에 둘러앉아가지고 사람들 노래 부르는 그림 본 적 있잖아요. 조금 아까 그죠? 그때는 4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아마 각 파트를 한 사람이 불렀겠죠.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부르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면 각성도를 여러 명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 명씩 합창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6페이지 그리고 이제 가사 표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가사 그리기라고 하거든요. 워드 페인팅이라는 거예요. 그냥 묘사, 그냥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페인팅, 그림 그리듯이 표현을 한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가사 그리기라고 하는데 그게 후기 마드리갈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림 그리듯이 표현을 하는가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시각적으로 눈으로 딱 보이게 그러니까 가사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음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음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 뭐 하늘 그러면 고음을 써야 되는 거 당연히 그죠? 그러면 땅 막 그러면 낮은 이런 식으로 그죠? 정말 그냥
묘사 정말 눈에 그림을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음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사를 이것도 일종의 표현하는 방식인데 외관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두움이면 검은 음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라든지 창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백한데 검은 음표 쓰면 맞지가 않잖아요. 내용과 사실 그러니까 흰 음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구분 외관상으로 아예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마들리가 작곡가들이 이런 걸 잘했다고 가사 그리기, 눈, 음악 이런 걸 하면서 가사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작품을 보면 마렌치오는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들 많대요. 지금 16세기 후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팔레스티나 같은 작곡가 봤잖아요. 그죠? 가장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는데 왜냐면 곡이 많아요. 450곡 이상의 마들리가를 작곡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썼을 것이고 다행히도 게로서에서도 우리한테 이 악보만 줘요. 뭐냐면 홀로 생각에 잠겨라는 이런 곡인데 보니까 몇 성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5성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5성부 세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악보가 어떻게 생겼냐면 5성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부들이 이렇게 딴딴딴딴딴 하고 딴딴딴딴딴 하고 좀 이따가 딴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성부가 차례차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칸투스가 최상 성부죠. 제일 위에 성부가 어떻게 하냐면 얘 혼자 혼자 느리게 혼자 따로 놀아요. 혼자 따로 놀면서 혼자 느리게 올라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제목이 뭐니까? 홀로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그렇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홀로 가야죠. 얘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막 빨리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얘가 천천히 지금 그죠? 홀로 생각에 잠겨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보 보면 이거 말했지 홀로 생각에 잠겨다 이렇게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제수활도에 이르러서 마드리갈에서 반응계 사용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반응계 사용을 아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제수활도가 반응계를 구사한 이유는 가사의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사. 그래서 가사를 잘 표현해야 되고 그 가사의 감명을 받은 그런 감정 이런 걸 표현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반응계적 기법이라든지 뭐 리듬 이런 걸 써서 이제 가사를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했고 근데 이 제수활도의 악곡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응계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협화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불협화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불협화적이 아닌 부분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불협화적인 부분은 엄청 불협화적이에요. 아주 불협화적으로 나다가 그다음에 불협화가 없는 부분 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조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 되게 극대화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악보를 보시면 오늘 악보가 많아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양이 적다고 한 게 강의 자료제도 지난주보다 훨씬 적지만 악보가 많아요. 악보가 그래가지고 사실 이 악보를 반이 악보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보다 악보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악보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모르고 왔어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붙여보면 얘가 정말 반응계적인 부분이에요. 뭐 이래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이게 노래로 지금 들어야 되는데 노래 들으면 되게 반응계적인 이렇게 딱 들려요. 그래서 쭉 가다가 근데 그 뒤에 지금 악보가 짧았지만 그다음에 저 한 3번에쯤 가면 있었고 미미미 솔도 시도 레미도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는 반응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반응계적이진 않다는 거죠. 되게 반응계적인 어떤 패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되게 오른쪽 패시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되게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봐봐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괴로움으로 죽게 내버려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괴로워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막 거기를 막 아름답고 막 이렇게 청아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웃기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 표현이 처음에 굉장히 반응계적인 이런 패시지 처음 딱 들으면 이거 거의 후기 낭만주의가 싶거든요. 진짜 지금 들어보면. 근데 왜냐면 그게 지금 가사가 괴로움으로 죽게 내버려둬라 지금 이런 가사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반응계적인 불협화적인 그런 패시지를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테베르디인데 몬테베르디는 사실 몬테베르디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바로크에서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몬테베르디 얘기를. 왜냐하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이런 작곡가예요. 아니 모든 작곡가가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에 딱 태어나서 르네상스 시대에 딱 죽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걸쳐있는 작곡가도 있는 거죠. 이 몬테베르디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 마드리갈을 보면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곡집들을 보면 그 변화가 잘 느껴진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가고 있구나. 이게 잘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몬테베르디가 마드리갈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주 잘 썼고 9권이나 썼대요. 마드리갈 모음집을 9곡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모음집을 9권 썼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바로바로 출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 출판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2권 출판하고 또 하나 있다가 3권 출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권부터 9권까지 이렇게 쭉 보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이렇게 스타일이 변하고 있구나. 이제 이게 마드리갈 모음집을 보면 잘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1에서 3권은 르네상스적인 그런 무반주 다성 성악 앙상블이고 4, 5권은 좀 과도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7권부터 보면 아예 콘체르토라고 제목이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기약 발주를 갖는 독주 또는 이중주급이에요. 그러니까 독주의 기약 발주 같은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막 다섯 서프로 막 다성악으로 노래하는 막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말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다른 후기 마데리갈 악보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 뒤에 막 7번 이후의 것들을 보면 그 독창이 있고 기약 발주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렇게 마데리갈에서 변한다. 일단 이걸 기억해놓고. 근데 이 숫자는요. 뭐 1에서 정권은 어떻고 4에서 5는 어떻고 이 숫자는 개론서마다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몇 건부터 몇 건까지가 딱 과도기적이라고 말하기가 무자는 듯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혹시 자기가 개론서를 읽다가 희원쌤은 1에서 3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숫자가 1에서 3이 아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숫자는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걸 물어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곡은 알아야 돼요. 진짜 유명한 또 대표곡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크루다 아마릴리라는 곡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정한 아마릴리, 뭐 무정한 아마릴리, 뭐 잔인한 아마릴리 뭐 여러 가지 번역하지만 무정한 아마릴리가 제일 일반적인 번역인 것 같고 여기 보면 5권에 수록된 그런 마드리갈이고 보니까 성부가 몇 성부로 되어 있어요, 얘도? 그렇죠. 5성부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이 곡이 완전 대표적인 마드리갈인데 여기 시작 부분부터 좀 불협화의 규칙이 16세기 대외 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16세기는 그 불협화를 굉장히 고도로 통제하는 그래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대인법이라는 게 발전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앞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팔레스티나 양식을 보면 정말 대인법의 이상적 모델이죠. 너무나 깔끔하게 불협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몬테베르디 작품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잡기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더 큰 불협화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렇지만 16세기 사람들이 그걸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 불협화음을 예비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예비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뭘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화사법칙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해결을 막 안 해. 해결을. 그리고 막 불협화가 막 예비 없이 막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자고로 우리가 이제 16세기 대신 대위를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근데 16세기 대위 규칙을 보면 불협화를 언제 써야 되냐면 약방에 써야 돼요. 강박의 빵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불협화. 계류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막 몬테베르디를 막 그 강박에서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이론가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아니 왜 이 규칙을 막 틀리는 거야. 이걸 규칙을 잘 지켜서 쓸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몬테베르디는 이게 지금 가사가 봐봐요. 가사가 크루다 아마릴리 그죠? 비정한 아마릴리 그죠?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막 불협화가 아름답게 참 이게 사실 가사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협화음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실 그런 나만의 양식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할 거예요. 제가 그 용어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오늘 봐줘야 되는 거는 마드리갈 5권에 유명한 비정한 아마릴리라는 대표곡이 있다고 이게 후기 마드리갈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곡이 대입법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은 곡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도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이제 바로 그 얘기하면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3명 얘기한 건데 3명 후기 마드리갈 그죠? 그 3명이 누구였어요? 마레지오, 제수알도, 몬테베르디 네, 3명의 각 지금 악보를 하나씩 봤어요. 그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기시면 이제 마드리갈이 지나가고 칸초네타와 발레토가 있는데 칸초네타라는 거는 작은 노래라는 뜻이고 원래 이제 칸초네에다가 뭔가 딱 이런 게 붙으면 이제 작은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발레토도 마찬가지죠. 발레토 이제 이런 게 붙으면 이제 뭔가 작은 이런 뜻이에요. 작은 춤 같은 가벼운 세속 노래들이 또 있었다.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고 구절 형식이고 호모포니적인 짜임새를 가지는데 발레토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춤곡으로 쓰이고 이 발레 이런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으니까 춤과 연관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춤곡으로 쓰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연주기도 했는데 뭔가 빨랄라라든지 모나나 머리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의미형들 음정들이 있었다. 그죠? 이런 후렴을 갖는 게 특징적인 그런 노래다.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했는데 지금 어디 한 거예요? 한 군데 있어요. 이탈리아의 세종 노래들을 지금 쭉 한 거예요. 그죠? 라우다, 프론톨라, 그죠? 마드리갈, 뭐 간조네타, 발레토 하면서 지금 이탈리아의 세종 노래들을 쭉 한 거고. 그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장르는 당연히 마드리갈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거기 처음부터 딱 대표 정도가 나와요. 걔가 뭐래요? 보니까 샹송은 샹송인데 그냥 샹송이 아니고 마리 샹송이라는 거예요. 마리 샹송. 왜냐면 샹송이라는 건 사실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냥 다성노래, 세성노래 다 샹송이라고 불러요. 프랑스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랑스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샹송이 유학을 했지만 샹송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된 건 사실은 16세기다. 왜냐면 이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악보들이 막 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악보를 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5세기 초기 작품들을 보면 프랑스어에 깊이 의존하고 있지만 15세기 말부터는 이제 이 플랑드 아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영향도 받게 되고 다른 지역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다가 16세기 초까지는 플랑드 음악과 프랑스 음악 간의 별다른 차별성이 없었는데 16세기가 조금 지나서 1520년대에 파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양식의 샹송이 나타난다. 우리가 갸를 파리 샹송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얼마나 다르길래, 그래서 파리 샹송은 뭐가 다르길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 특징이 세 번째부터 나오는 거예요. 16세기의 파리 샹송은 어떻게 돼 있대요? 대체로 호모포니적이고, 그죠? 주선율이 상성에 있고, 그 다음에 가사는 단음적으로 되어 있고, 반복은 많고, 그 다음에 이박자 리듬감이 강한 사성부곡이다. 근데 이거 뭐 특별하진 않아요. 사실은 대다수의 곡들이 많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시의 구성은 다양했으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몇 개의 짧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A, A, B, C, 뭐 A, B, B, A, A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랑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선율이 아름답고 좀 유쾌해요. 그렇게 좀 나름 활기찬 노래예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온데는 막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528년과 52년 사이에 이제 아떼냥이 악보 출판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보 출판업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아마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이런 거 다니셨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악보를 산다. 그런가 뭐 세관음악 출판사라든지 그죠? 뭐 현대음악 출판사 그래서 이런 데 걸 샀겠죠. 딱 몇 개가 딱 있잖아요. 그 출판사가 유명한 악보를 펴내는 그죠? 이제 그런 출판업자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유명한. 그래서 거기 보면 샹송 선곡집으로 이제 냈는데 한 1,500개의 샹송을 출판했대요. 엄청 많죠. 이 당시. 그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세르미 씨와 자느깽이다라죠. 외워야 돼요. 세르미 씨 근데 이게 다 프렌치 번역어여가지고요. 어떤 경우서는 세르미 지라고 나오기도 해요. 같아요. 같은 사람. 그다음에 자느깽 뭐 이런 것도 쓰는데 뭐잔 그 니를 붙여서 잔느깽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다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죠? 발음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시면요. 이래요. 뒤에 이제 보면 세르미 씨 어떤 샹송이 나오는데 일단 성분은 지금 몇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4성으로 되어 있고 2박자 리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호모포니적이고 그렇죠? 주선율은 어디 있어요? 최상성분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은 많고 좀 유쾌하고 선율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막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제가 한번 쳐보면 악보 있는 부분만 쳤거든요. 그렇죠? 나름 유쾌하죠. 그렇죠? 그리고 반복은 많고 노래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호모포니적이죠. 누가 들어도 그 주선율은 이거고 나머지 애들은 화성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듬 단순한데 샹송에는 또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쉬운 게 리듬이 시작 부분의 리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특해요. 그래서 이 장단단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 시작해요. 딴딴딴 이렇게 그 시작 부분에 독특한 리듬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죠? 리듬감, 그죠? 다음 2박자 리듬감 있고 그 다음에 사성부로 되어 있고 그죠? 이런 특징 딱 보여주고 있고 얘 들으면 나름 좋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들어봐봐요. 제가 가끔씩 이제 르네상스 음악 들어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곡들 고르는 끝에 써놓으라고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언젠가 제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죠. 제일 마음에 드는 곡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르네상스 음악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곡들 제가 악보를 보면서 좀 들어봐라 지난주에도 제가 막 잔소리했잖아요. 그래서 들어봤다는 가정하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 뭐냐 어디다 써놔라. 제가 고르는 끝에다 써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쓰냐면 팔레스티나를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으로 거의 인기 있는 게 파리 샹송이에요. 제가 보니까 들으면 되게 그냥 귀에 딱 들리고 딱 손이 꽂힌다 그러죠. 잘 기억나고 그런 쉽고 들으면 화음도 나름 되게 깔끔하고 경쾌하고 이런 곡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오늘 안 배웠는데 끝에 배울 베네치 아빠 그 가브리엘리 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다음 순이에요. 세 번째 정도 인기 있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되게 좋은 진짜 그런 작곡이에요. 이제 이런 스타일의 곡들이 막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파리 샹송이에요. 알겠죠? 세르미 씨의 곡이요. 세르미 씨 곡 잘 봤고 이제 물론 얘도 이제 이 파리 샹송도 장르 특징을 물어봤어요. 기출에서 옛날에 다시 나오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 그래서 물어봤다는 말이죠. 그 파리 샹송의 특징들을 물어봤어요. 악보 중에서. 그 다음에 정률음악으로 이제 넘어가요. 정률음악을 보면 1970년에 이거 어떤 곡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걸 어깨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뭐 16세기 뒤쪽에 뭐 이 정도는 기억하면 돼요. 16세기 뒤쪽에 파리에서 결성된 시와 음악의 아카데미 회원들이 계시는데 벌써 그 결성된 이 모임 자체 제목을 봐요. 시와 음악의 아카데미. 그죠?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죠? 이들은 그리스 시대의 시와 음악과의 일치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막 시를 보니까 음악이랑 시가 딱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진짜 좋지 않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재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이 사람들은 지금 파리에서 결성된 프랑스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도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시가 갖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프랑스어 시를 유전 형식의 프랑스어 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작곡가들이 이제
딱 맞는 뭔가 음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붙이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인위적이에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지나치게 인위적이어서 오래 유행하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악과 시를. 네.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있는 예를 보면 얘가 버튼을 좀 올려보면 이게 이제 르젠드라는 여기 다시 봉이 오네라는 이제 곡인데 보면 이 리듬 자체도 봐봐요. 딴딴딴 딴딴 딴딴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얘가 보면 단단장, 단장, 단장장 이렇게 가고 있죠. 제가 지금 그 4분음표를 단이라고 표현하고 2분음표를 장이라고 더 기는 표니까 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듬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딴딴딴 딴딴 딴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단단장 단장, 단장장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죠? 들으면 그죠? 얘가 막 썩 좋고 막 그러지 않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래 유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식의 음악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리 장르 말고도 정규 음악 같은 이런 애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프랑스, 그죠?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는 파리 샹송이나 정규 음악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독일인데 다성 리트 더 짧아요. 우리 설명이 사실 이탈리아가 제일 길고요. 지금 독일 보면 독일의 메인 장르는 뭐냐면 다성 리트예요. 다성 리트. 그래서 15세기의 독일의 음악을 보면 콘트라파트토는 최상성보다 중간성의 기존의 단성 노래를 놓고 그 주위에 반주를 덧붙인 그런 단순한 노래들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16세기 초가 되면 어떻게 한대요? 주요 선율을 테너에 놓는 그런 걸 우리가 테너 노래라고 하거든요. 테노르 리트고요. 사실 원어로 말하면 테노르 리트, 이렇게 번역하면 테너 노래죠. 테노르 리트가 발전을 했는데 테너 노래는 기존보다 모방을 포함하는 좀 더 대외적인 노래였다. 그러니까 주요 선율을 이제 테너에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성부에 이제 모방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선율에다가 네덜란드 다섯 기법, 플란드 악바의 그런 기법 하면 자고로 모방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잘 조화된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할리 핑크와 할리 이자기. 여기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작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악보도 봤는데요. 이작의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는 사실상 인스부르크요 나는 너를 떠나야 하네. 그러면서 가사가 첫 줄이 인스부르크 이히부흐를 이렇게 이히부흐를 가는 그런 인스부르크 보면 제가 딱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독어로지 가사 뭐 이히 나오고 오스 나오고 그죠? 라센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인스부르크 딱 나오면 이거 알아보기 되게 쉬워요 그랬잖아요. 그 악보가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악보를. 바로 그 곡이 다성 리트입니다. 그죠? 이후 이작의 제자인 루드비 젠플이 있는데 그 젠플에 있으면 리트가 그 예술의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이 젠플의 곡들을 보면 사실은 모테트 같아요. 거의 악보만 보면 단지 다른 거는 가사가 독일어로 돼 있는 그런 해석 노래라는 거죠. 그런 것만 다르지 사실은 그 음악적으로 보면 거의 모테트처럼 생기는 이런 애라는 거예요. 11세기 후반에 이르면 그러다가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흥미가 이제 별로 다성 리트에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이라든지 빌라넬로로 기울어지면서 그래서 이탈리아 마드리갈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리트가 쇠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성 리트가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 장르고 그 다음에 꾸드리 메트라는 것도 있어요. 꾸드리 메트는 말하자면 메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들리. 그래서 노래들을 막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자체는 원래 무엇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나 그 일부를 마음대로 좋아시켜서 막 다성으로 부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킬링 보이스인가? 정확하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 알아요? 저는 그 성시경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많이 틀어놓고 보는 편인데 그 성시경 말고도 마유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거기에 김고 뮤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자기의 그 인기곡들을 유명한 곡들을 이어서 부르는 거죠. 근데 인기곡이 막 성시경 같은 경우는 한두 곡이 아니니까 옛날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몇십 곡 있잖아요. 그러니까 앨범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곡 중에 뭐 한 10곡 이렇게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부르고 어떤 부분은 중간부터 막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발주하는 사람도 그 누구죠? 멜로망스 그 건반잘 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를 데려다가 그를 쭉 이어서 음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쭉 히트곡들을 부르는데 그럼 사이사이 알아서 이제 그 간주도 하고 이제 리듬도 바꾸고 막 하면서 이 그 히트곡들을 쭉 이어서 부르는 거죠. 중간중간에 뭐 살짝 매트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쭉 부르는데 저는 그 되게 성시경 노래들 좋아하니까 즐겨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유명한 노래나 일부 같은 거를 좋아시켜서 이어가지고 다성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 여러 개의 노래 또는 여러 개의 노래를 꼭 풀로 부를 필요는 없겠죠. 어떤 조각을 불러도 되겠죠. 한데 묶어서 만든 곡이고 이런 거를 영국에서 영어로 우리는 사실 메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에서 그렇게 꾸드리 메트였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유행했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주요한 세종 노래가 다성 리트와 꾸드리 메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세 군데를 했어요. 세 군데.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네, 독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주요 장르는 당연히 마드리가 있고, 그렇지 마드리가 말고도 뭐 나오다 프론톨라 다른 애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샹송이고, 그 다음에 정유물막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은요 다섬을 리트고 뿌드리 리트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있네요. 우리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영국은 쉬었다 갈게요. 우리 20분에 시작해요. 참 애매하게 끊으시네. 오늘 되게 짧다. 음. 잉글리시도 한 40분, 이글리시도 40분. 아,